네, 데이터 센터 시장의 이슈들과 관련 규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종석 SK 에코플랜트 스마트 데이터 센터 팀 프로님께서 시장 중심형 데이터 센터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 프로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최종석 프로님은 과거 동부건설 기술팀에서 근무하시면서 동부화재 죽전 데이터 센터 신축 공사의 CM을 맡으셨고요. 한국 IBM에서는 데이터 센터 신축 및 증축, PM과 컨설팅까지 담당하셨습니다. 최 프로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KEP 데이터 센터 솔루션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종석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 시장이 현재 상황에서 급변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실제 필드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부동산 개발과 함께 EPC 사업자,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프로큐어먼트, 그리고 컨스트럭트까지 같이 포함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SKEP가 바라보는 데이터 센터의 전망과, 그리고 저희가 그 전망에 따른 저희들의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설명하셨던 연합회에서 너무 전망들은 상세한 자료들을 설명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중복되는 부분들은 스킵을 하고 필드에 있는 엔지니어로서 맞붙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차는 마켓 현황과 전황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켓 현황과 전망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서 수요, 공급, 그리고 정책에 대한 SKEP가 바라보는 뷰를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데이터 센터 마켓의 현황과 전망 관련된 수요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앞서서 연사분이 설명을 하셨었지만 실제 필드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작년부터 한 1년 정도 저희 엔지니어링 팀에서도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은 역대 최대로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마켓 규모는 성장세는 지금 여기 장표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연평균 성장률이 12%라고 적혀 있는데 국내외에서 리포트되는 리포트들을 보면 25년까지 단기 성장률은 연평균 성장률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12%, 그리고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17%까지 보는 리포트들이 전반적인 대세를 이룹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성장세에 관계되게 되는 통찰은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은 견조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전반적인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부연해서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개발 사업을 하거나 컨스트럭션을 하는 EPC 수행 주체로서 가장 궁금한 내용들이 뒷장에서도 설명이 되겠지만 근년간의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실제 구축되는 데이터 센터들의 상면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공급이 과잉된 게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계속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실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망을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도 주시하시는 것처럼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것들 중에서 공급이 과잉될 수 있다는 전망들은 컬리어스 리포트나 몇 군데서 나온 적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딥하게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전망하는 리포트는 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수행 주체이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자고 해서 그 내용들은 뒤에 공급 현황에 관계된 부분들에서도 정리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이 부분들도 입장이 굉장히 대별되는 부분들인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25년까지 전체적인 구축될 데이터 센터들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수도권이 약 87%까지 집중이 될 거고 비수도권이라고 생각되는 주로 부산이나 랜딩 스테이션이 있거나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말씀처럼
뭐 에너지 소스가 그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역에서는 13%까지 차징을 할 거라는 것들이 전방적인 전망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수도권 선호에 대한 이유들은 간략하게는 우선 설명을 드리면, 실제 구축을 하거나 운영하는 팀들의 입장에 서서는 보면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는 리던던시를 항상 확보를 하지만 언제든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내부에 관리하고 있는 팀원들도 항상 스탠바이를 하고 2436으로 하고 있지만, 장비들을 스페어 장비들을 백업하거나 그리고 MEP 같은 주요 장비들을 관리할 수 있는 협력업체들이 즉각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장비들에 대한 장비들에 대한 스페어 장비들이나 그다음에 기술 인력들이 수도권 내에 다 포진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만약에 지방으로 내려간다면 대처가 될까 하는 것들이 이제 운영팀들이 하나의 걱정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입주할 회사들, 오퍼레이션하는 컴퍼니나 아니면은 엔드 유저인 테넌트들까지도 보면 모든 시장의 수요가 상권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가능하냐? 상권을 그럼 만들어서 가라는 얘기냐? 그 상권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그 인프라를 누군가가 제공할 거냐에 대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별천되는 장포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 보면서 비수도권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능사일까 하는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걸친 단기 공급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게 저희 조사한 게 다 전수조사를 한다고는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10%에서 15% 정도는 있을 겁니다. 주로 공식적인 매체에 발표되었던 내용들이나 업계 관련되어 있는 필드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서 이제 게더링을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적정 공급하고 실제 필드에서 구축되고 있는 25년까지 예상되는 IT 부하들을 분석을 해본 자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장세를 비교했을 때 연평균 25년까지 적정 필요한 수전 양이 130메가와트 정도로 이제 보수적으로 잡고 3개년을 수행했을 때 토탈 25년까지 390 정도를 이제 적정 수준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5년까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약 517 정도 메가와트 정도가 집계가 됐었어요. 아마 이거보다는 더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집계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커스터머가 실제로 확보되어 있는 운영사나 아니면 엔드 유저가 확보되어 있는 회사 저희가 알기로는 한 180메가와트, 그리고 커스터머가 미유 확보됐거나 사업이 드롭돼 버리거나 홀드된 부분들이 약 180메가와트 정도여서 적정 공급량 대비 실제로 구축될 데이터 센터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마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EPC 사업자로서는 이걸 당분간 단기간의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급 관련해서 가장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주제하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원의 경우가 이제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 민원 때문에 꽤 많은 사업들이 드롭이 됐죠. 안양 같은 경우에도 뭐 주제하는 것처럼 폴드됐거나 포기된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도 사업권이 실제로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 주된 원인들이 보면 일단 공동주택이나 학교 인근에 있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을 주로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안양시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도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용인에서도 죽전 인근에서 민원을 이제 제기하신 분들하고도 협의를 했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협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 가면 처음에는 이제 그 인체에 대한 우려들을 갖고 이제 얘기가 시작하지만
그 기재에 깔린 것들은 재산권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 수준을 찾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논의가 시작하면 길게 가는 부분들이라서 아마 자금 경색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프로젝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발생을 지금 대두되고 있고, PF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지금 PF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앞서 보시는 것처럼 커스터머가 미확보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금 PF 시장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주단에서 굉장히 꽤 높은 수준의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같은 이제 EPC 회사거나 컨스트럭션하는 회사에게 책임 준공 범위를 굉장히 하드하게 강요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건들을 협의를 하다가 프로젝트가 PF가 제대로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실제 필드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들이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저희 운영하는 회사로 지금 국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주체들이 싱가포르이거나 아니면 미국 쪽인데, 그래서 해외에서 자금을 그래서 국내 PF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자금들을 끌고 오는 것들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었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대안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이슈에 대해서는 뒷장에도 따로 얘기가 되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량하고 PF 이슈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 초기 단계에 커스터머를 확보를 하는 거, 운영사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운영사가 엔드 유저를 메이드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지 선별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 관련된 리스크를 관련해서는 아까 민원이 발생되는 가장 큰 요소가 공동주택이거든요.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학교 인근이라서, 그래서 저희한테도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10건 이상들의 부지가 저희한테 이제 제안이 와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공동주택 밀집한 지역들이나 학교를 인근하고 있거나 아니면 송전선로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재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크더라고요. 결국 그리고 돈으로 가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저희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다 주지하시는 내용들이고 앞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크게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대별하고, 그리고 글로벌 테넌트들이 주로 요건을 발생시키고 있는 ESG 관련된 요건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건데, 수도권 관련해서는 먼저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전력 수급에 관한 것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장표처럼 수도권은 이미 다 포화 상태라고 일단 3, 4, 5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전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책을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또 지방의 경우에는 당근책을 제시해서 분산화 정책이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주요할지는 사실 필드에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 내려가서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필드에 지방으로 내려보낼 경우에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수도권에서 수도권을 고집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그와 유사한 환경들이 지방에 만들어지는 게 우선 만들어지는 것이 선행하는 것이 우선인 건지, 아니면 일단 내려가라고 한 다음에 그걸 구축을 누군가가 뒤에서 해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빠 개인적인 견해로는 선호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 때문에 이 정책이 쉽게 소프트 랜딩을 할지는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해서는 보면 모두 다 핵심 이슈로 다 아시는 것처럼 아리백이나 그 다음에 또 신재생 에너지 소스에 대한 구비 요건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다 달성을 했다고 하고, 아마존이나 뭐 테크 자이언트라고 하는 구글이나 뭐 MS 같은 경우 다들 30년 이내에 모두 100%를 다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이 신재생 에너지 소스가 지금 보면 가격 문제 때문에 제대로 적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 요건들 때문에 이게 더 드라이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물론 최근에 와서 장비들이 비약적으로 많이 효율이 개선되기는 했었지만, 데이터 센터를 실제로 운영하는 팀들이 공급자가 시장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입장에서는 장비의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이 더 중요한 시장이었었는데, 그게 시장이 CSP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요건들이 저희 국내 여태까지 들어온 시장하고 달라지면서부터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되면서부터는 장비들이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것들을 줄이는 것들이 당연히 기업이 요구하는 요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 저희들도 새로운 솔루션들을 발굴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명드렸던 마켓 현황 관련된 수요와 공급과 정책을 바탕으로 저희 SKEP에서는 키워드로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이터 센터, 시장 상황들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요건들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솔루션들이 필요하겠다.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그리고 단기간에 공급 과잉이나 과열될 수 있는 시장이, 경쟁이 과열될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수도권에서의 데이터 센터들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솔루션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체 에너지 소스하고 효율 솔루션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크게 이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키워드를 잡고, 전략은 저희가 시장에 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테마로 타임 투 마켓, 카본 프리 앤 분산 전력, 그리고 세이빙 에너지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 세 가지 전략들을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SKEP에서는 준비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관련된 자료들을 설명을 하러 이제 발표를 하러 가겠다고 했더니 저희 파트장님이 우리 전략이 너무 노출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장표를 보여드렸는데 이 정도면 뭐 아무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것 같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타임 투 마켓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의 요건들이 CSP가 위주가 되면서 아시는 것처럼 너무 달라요. 그 전 세대만 해도, 줄과 코로나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금융권의 차세대 사업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들이 있어서 그걸 기준만 맞추면 됐었는데, CSP인 아마존, MS, 구글 다들 자기네들이 세팅하는 요건들이 다릅니다. 리던던시를 확보하는 방법도 2M부터 시작해서 M+C, M+1에다 M+1까지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UPS가 필요 없고 렉에다가 실장을 시켜야 돼. 발전기는 M+C기는 한데 N은 6 미만이라야 돼. 이런 식으로 요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 검토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모델링을 우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SKEP에서 수행했던 데이터 센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고 리비짓을 통해서 전체적인 50메가 정도의 데이터 센터들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면서 공기를 얼마나 줄일 수 있고 공법들은 어떻게 개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우선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내부에서는 DADC라고 부르는데, 초기 단계에 이제 개발 사업 관련된 부지가 확보가 돼서 검토가 의뢰가 들어오면 몇 가지 값만 이제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부지의 3D 모델링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설계 개요부터 시작해서 편입 단면까지 다 산출돼서 저희가 마케팅 머티리얼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오전에 의뢰가 들어오면
뭐 오후에는 바로 이 정도의 아웃풋을 만들어서 바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전국에는 아마 이게 물량 산출까지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카본 프리하고 분산 전력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SK 에코플랜트의 전 사명이 SK 건설이었는데, 이 건설에서 플랜트하고 주 건설 위주이다가 이게 환경 사업자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브런치들을 이제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수전의 설비라든지 연료전지, 태양광, 해상풍력 관련된 솔루션들을 지금 계속 구비를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CCU 같은 탄소 게더링 할 수 있는 설비들을 지금 실제 구동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서 이 솔루션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크게 수도권과 지방으로 대별될 경우에 수도권에도 당연히 니즈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한전에서는 더 이상 전력 공급이 안 되는 부지에 관해서 백업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뭘까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에 관련돼서 이제 그 작은 부지에 실제로 한전에서 그리드 독립할 수 있는 설비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연료전지 솔루션이 가장 적합할 겁니다. 수도권 내에서. 물론 연료전지 솔루션들이 친환경 솔루션,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나 구축 단가가 좀 높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력에 비해서 단가가 높다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은 이제 국내에 있는 전력의 공급 단가도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이제 근시일 내에 그 부분들이 합일점, 보완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분산 에너지 관련해서는 태양광 솔루션이나 그리고 해상 풍력 관련된 솔루션들도 지금 저희 SKEP에서 보유하고 있고, 그것과 데이터 센터를 접목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들까지를 포함을 해서 차별적인 그린 에너지를 소스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료전지 관련된 솔루션들에 대한 사례이고요. 시공 면적은 대충 보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메가와트당 한 뭐 레이아웃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80에서 120평 정도가 소요되고, 단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따로 지금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기대를 하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솔루션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제가 데이터 센터 솔루션 팀에서 인볼브해서 하고 있는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외에도 트렌드를 분석하고 리포트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떤 솔루션들을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고,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고효율로 쓰일 수 있는 에너지 세이빙 솔루션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트래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다들 관심 있게 보시기는 하지만 선뜻 지금 손을 못 내미시는 리퀴드 쿨링 관련 것들도 지금 저희 협력업체하고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효율 냉각 솔루션들도 여러 가지가 뭐 다들 이제 눈에 익은 솔루션들일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SKEP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가 건설 회사이기 때문에 건설 회사에서 잘할 수 있는 액티브 쿨링 말고 패시브 쿨링, 건물에 별도의 동력원을 투지하지 않는 뭐 단열이든지 아니면은 뭐 환기를 자연사 시스템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패시브 쿨링 시스템에 대해서도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스터디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기본 여러 가지 이제 대응 전략들은 기본적으로는 드라이빙 투 제로라고 슬로건이 걸려 있는 SKEP의 파트 중에 이제 작은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파트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 중에 저희가 몸담고 있는 데이터 센터 솔루션 쪽에서는 주로 환경 대응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이걸 시장에 그리고 우리가 맞는 기업 정의에 맞는 어떤 솔루션들로 꾸며갈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상까지는 제가 준비했던 장표들을 다 소개시켜 드렸고요. 시간이 좀 남아 있나요? 네. 그러면 별첨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시간이 되면 놔뒀던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의 수도권 집중 배치에 대한 것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맨 좌측부터 네덜란드 그리고 뭐 일본, 싱가포르를 세 개를 가장 뭐 자주 보는 나라들이니까 설명을 드려보면 반경 50km 안에 80% 이상의 데이터 센터들이 아직도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시다 정부의 지시로 21년부터 분산화를 지방 분산화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하고는 조금 요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쪽은 이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어떤 지진의 문제나 그다음에 지역 활성화의 문제 때문에 이제 내려보내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트렁크가 작년에 개장하고 또 두 번째 센터를 하고 있는 300메가와트 이상의 규모들이나 이런 데이터 센터들도 일본의 경우도 아직도 도쿄를 중심으로 한 뭐 동부나 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타산지석처럼 바라보면서 어떻게 진행돼 나갈지는 계속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환경으로 가장 좋기야 북해도가 제일 좋거든요. 날씨도 춥고. 근데 지금 북해도는 데이터 센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통신의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가 다른 인프라들이 가는데 너무 많은 비용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었고 그건 이제 이 뒤는 도쿄하고 오사카의 니어바이 한 센터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 이 부분들은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뒷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실 그 연사분들은 제가 한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 분산화가 잘 될 거고 큰 문제 없이 갈 거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렇게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소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의견들이 있었다면 그건 대부분 제 개인적인 윤색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